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바레인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을 비판하는 시위대 앞에서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 청산을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적폐 청산으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깊어져 걱정이라며 한 국가가 번영하는 건 어렵지만 쇠퇴하는 건 쉬운 만큼 국가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긍정적인 측면까지 파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합니다. 정부 당국을 향한 수사에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안보와 외교 위기 상황에서 군과 정보기관을 겨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출국길에 오른 이 전 대통령은 2박 4일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출국 금지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국격과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며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보복, 감정풀이 운운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댓글 공작 몸통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결백하다면 즉각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몸통을 조사하지 않고 실무자만을 수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환부만 도려내는 것일 뿐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도 이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적반하장이고 책임 회피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정의당 역시 정치보복 프레임을 방패막이 삼는 뻔뻔한 태도라며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국가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이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낀 채 직접적인 대응은 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군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도 이 전 대통령을 적시하진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인력 충원과 관련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전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한 뒤 이 전 대통령 조사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소환 조사합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후 매달 특수활동비 500만 원을 상납받은 의혹을 받는 조윤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사를 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도 들어갈 전망입니다. BBK라는 수사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따다다다단 띠다다다단 띠다다다다다다다다 따라리라란 딴 따라리라란 따라리라라라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출발하겠습니다. 아직 안 한 거예요? 예. 아, 진짜. 대출 받아서 운영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금 후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그 이해찬 총리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시더만요. 막 네, 이제 이 총리 움직이시고요. 이제 드디어 저희 당 대표와 김경수, 김정우, 홍익표, 한정혜 의원이 더치페이라는 동영상 홍보물을 찍었어요. 저도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SNS에 드러난 사진 몇 컷을 보니까 네. 되게 재밌던데요. 사진보다도 훨씬 더 영화 같은 홍보물이 곧 출시될 예정이고요. 혹시 거기 추 대표님의 발연기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노련한 연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물이 익었습니다. 네. 발연기는 김정우 의원님이 발연기를 하고요. 그 하여간 홍익표 의원과 이 우리 당의 장동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홍익표 의원이. 본인 스스로? 아니요. 그렇게 보좌진들 사이에 불려진대요. 잘생겼죠. 예, 예.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이미 저기가 다 찼어요. 개인 후원이. 그래서 이제 당 후원으로 요청을 하는 거고 어쨌든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 부탁합니다. 팟빵 그 공지사항 보시면은 거기에 후원 계좌 등등이 나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심 바라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도 당 자산이 1,000억 원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여당은 아니잖아요. 대출받아 운영하는 여당. 좀 보기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숨 쉬는 것도 정치다. 7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나와 방송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님. 월, 화, 수, 목, 금. 아이고. 네. 거꾸로 이름은 현금이고요. 네. 예, 금이 맞네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오늘 당직이십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흰 가운 안 입고 오셨어요? 흰 가운? 네. 원장, 병원 원장, 병원 선장. 네. 자, 우리 방송하기 바로 얼마 전에 이명박 씨가 출국을 했습니다. 중동으로 간 거죠. 중동의 바레인으로 갔는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박근혜 때는 국가안보실장 됐는데 이분이 지금 구속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코앞에 왔다. 출국 금지 청원을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명박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죠?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더 지금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저럴 때는. 지금 본인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가는 게 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아마 그래서 더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의 인권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후의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대비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심리적인 작동이 지금 되고 있겠죠. 복잡할 겁니다, 아마. 최근에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범죄 인도 협정 돼 있냐 안 돼 있냐. 바레인이 근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레인에서 범죄인 인도해온 대표적인 인물이 김현희였습니다. 김현희 씨를 저 아니에요. 김현. 그러니까 희 아니고 칼기 폭파범 김현희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관련돼 있는 방송을 최근에 우리가 냈거든요. 김현희 씨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30년 된 데 돼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 이야기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병이 있다 이런 걸 이유로 돼서 귀국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분은?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미국에 나가는데 현행법상 출금을 할 수가 없어서 도리가 없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가서 이제 한 얘기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출금과 관련해서 그런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 출금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그건 그거대로 가는 거고요. 하는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본인이 혐의가 있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인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했었던 성과에 대해서 장관 등 그 나라 공직자들에게 강연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시겠죠, 요새는 테니스 열심히 안 치나요? 치시는 걸로 하고 있죠. 네.
건강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푸나님. 예. 예를 잘못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출국 금지가 주는 상징성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안 들어올 거다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사실은 사이버사의 댓글 문제 같은 거는 법적으로도 유죄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근데 김관진까지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김관진의 책임이 인정되면서 이제 김관진까지 물론 이것도 뭐 법적인 마지막까지 판단이 나오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김관진까지의 책임이 또 인정된 거고 그러면 김관진 입장에서 이걸 독단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명박 지시를 받았다고까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본다면서요. 그 지금 뭐 국정원장들도 박근혜한테 뇌물 상납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야기. 그리고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뭐 묵비를 하지 않는 한 왜 그렇겠냐. 지금 보면은 뭐 가령 그 사람을 충원할 때 기준을 바꿨다라든가 뭐 전과 조회하는 부분을 뭐 사상 검증하는 수준으로 올렸다라든가 또 뭐 호남을 배제하려고 했다라든가 등등등 한데 왜 그랬니?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런 상황에서 딱 이렇게 근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김관진 구속이 되면서 이명박은 자동으로 그 윗선으로 이제 그 책임을 묻는 선상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쪽에서의 쉴드는 아무렴 대통령이 댓글 달아라고 지시했겠냐 그거거든요. 그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 것 같더만요. 이렇게 분위기 만드는 거니까 내가 박근혜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도와줄 일 없다. 도와줄 일 없다. 내가 딴 사람 몰라도 내가 박하고는 아주 사이가 안 좋다. 그렇죠. 그게 이제 2008년, 9년, 10년까지는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본격화된 거는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난 뒤부터 본격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극도로 달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시작은 2009년도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에 시작된 건 맞는데 본격적으로 대북심리전단이 확대 개편돼서 댓글 공작으로 보다 구체화된 것은 201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장 떨어지고 나서 정권이 혹시라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본격화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되기 전에 절충이 있었죠. 예, 단독으로 만났던 게 두어 세 차례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만나면서 상호 약점 덮기에 대한 절충이 있었고, 또 노 대통령 그 수사를 통해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등등 속에서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둘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이명박 박근혜 이 동체로 이루어지는 그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소위 그런 보수 정권을 재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큰 이해관계가 훨씬 큰 시점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나름대로는 고민을 상당히 해서 지금 어떤 대중적 명분을 만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보수 언론이나 종편 같은 데서도 그 논리를 전파하던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게 조선일보죠. 지금 조선일보고 이명박 박근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하는 거는 뭐 민정수석실의 누구다. 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례식장 때의 백온우 구원이 작동했다. 뭐 이런 건데 정말 졸렬하고 조잡하고 형편없는 추측이죠. 그러니까 이미 팩트 자체에 대한 방어 논리가 취약하고 이제 그것을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보복 여론전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게 벌써 그런 대응에서도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보면 자유한국당 안에 소위 말하는 친이 부대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발벗고 나서서 막 해줘야 되거든요. 삼박처럼. 그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왔을 때 7에서 8명이 역할을 나눠 정무, 뭐 언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 법률 해가지고 그나마 뭐 3일 천하로 끝났지만 그런 정도의 소위 역할 분담에 의한 방어전을 좀 펼쳐줘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의원이 없나요?
여론조사가 법적인 명분은 될 수 없겠지만 75% 정도의 국민들은 이명박 조사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프레임으로 갈 수가 있냐면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국민적인 여론조사가 이명박 조사했으면 좋겠다가 한 75%쯤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법성 이런 걸 떠나서 완강하게 그걸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 되면 딱 프레임이 이렇게 굳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명박 쪽에서 순수하게 조사 받을 건 받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여론상으로. 이명박 조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버틴길수록 75%의 선이 공고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정말 보수의 어떤 진짜 괴멸이 올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조사 받으러 가는 순간 못 나와요. 쿨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제가 그 김관진 구속되는 거 기다리다가 보니까 4시쯤 나오더라고요. 영장 그 판사들은 보면은 왜 이렇게 늦게 그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방송에 반영을 해야 돼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에 일 다 끝났는데도 이명박이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되면은 정말 범국민적으로 잠 한숨 못 잘 것 같아. 한 75%의 국민들은. 아니 뭐 우리가 축구 볼 때나 올림픽 게임 볼 때나 뭐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나 아니면은 지방 선거 때나 밤잠 안 자고 날밤 셉니다. 뭐 그거 이명박 전 대통령 정도의 범법 행위를 구속을 당하는 순간 한 골 넣었을 때 와! 함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영표 올라가줘야죠. 자, 먼저 뛰었습니다. 안정환 슛! 들어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안정환 8강이에요. 저는 구원이 크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분 때문에 아직도 재판받잖아요. 그 이야기 이따가 또 할 수 있어요. MB의 경우는 이게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쿨하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거 딱 들어가는 순간 계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자,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김관진 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들 하십니까? 장세동 씨? 기억하죠. 정치계에 그런 인물 사실 솔직히 드물죠. 자기 죽은 막 지키려고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경우. 그거는 그때는 노태우 정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에는 정부가 완전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명박에서 박근혜 넘어갈 때 김용판을 무죄로 그냥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의 같은 정부로 정부가 그러니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양으로 가면 봐줄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이명박이 박근혜랑 안 친했다는 얘기를 비슷한 얘기가 조폭의리나마 그렇게 조폭의리처럼 지키는 그런 게 왜 그러니까 전두환한테는 있고 나머지는 없냐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장세동 시절에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공범이었으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공범이니까 장세동을 심하게 하지 못했죠. 심하게 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살짝 건드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김용판을 박근혜 대통령 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된 거잖아요. 원세훈도 마찬가지. 안 건드릴 수 없으니까 살짝 건드렸는데 정부가 완전히 바뀌고 제대로 수사하니까 백일화이 드러나는 것처럼 장세동이 의리가 있다 얘기하는 것은 돈 먹은 의리잖아요, 그건. 무슨 그게 의리입니까? 의리라고 표현 안 했어요. 저는 의리라는 표현 쓴 적 없습니다. 문제는 언론이 만들어 놓은 허상인데. 허상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허상이죠. 속으로 그런 생각했다고요. 원세훈도 이명박을 지킬 수 있을까? 김관진도 지킬 수 있을까? 그건 앞서 우리 원장님이 법률가인 변호사 출신 원장님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증거를 대고 질문을 하는데 검찰이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발뺌할 수가 없죠. 그러면 추가가 뜨니까. 아주 좋은 용어 나왔어요. 추가가 뜬다. 좀 당해보신 분. 용어가 바로 뜨네. 최근에 그 이재만, 안범근, 그때 당시 국정원장들 남재준, 이병호 이런 사람들 그리고 김관진도 그렇고요. 원세훈은 그래도 조금 약간 장세동 삘이 좀 나요. 뭘 불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잖아요. 지금 그 거론되는 아까 그 인물들 나이가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정도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감옥 들어가시면 살아나오실 가능성이 없는 정도의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서 제대로 불어주는 거. 그 저쪽 입장에서 배신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양심선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제대로 조사를 했다라는 반증이고 검찰의 윤석열 팀장이 2013년부터 이제 국정원 댓글 공작을 쭉 수사를 담당해 왔잖아요.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그때 이미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있다가 다시 이제 감옥에 가는 건데
그만큼 수사팀의 전문성과 노하우와 입증할 만한 증빙 서류가 거의 완성도를 높여놨다. 그렇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거지. 김관진 내지는 남재준, 이병호 이런 사람들이 불고 싶어서 불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남재준은 특히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국정원 정보위 열었을 때도 그렇고요. 완전히 그리고 최근에 검찰 조사받고 나와서도 국정원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도리가 없어서 얘기하게 되는 증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우리가 요새도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 가운데 그래도 박정희 때가 좋았어 하시다가 우리는 그래도 독재를 해야 돼. 가령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장세동이 의리가 있었네 없었네 그래도 왜 저렇게 저 정도라도 지킨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그거는 그야말로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인데 우리 사회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가령 이렇게 해서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어도 쭉 일관되게 그 지조를 지킨 분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지켰고. 거의 다 지켰죠. 그리고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일부의 경우에 이제 그 큰 노선에서 이탈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인데. 거고, 예.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이번에 무슨 검찰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시키는데 어떻게 이거야말로 지금 벗어나야 될 구시대의 유산이죠. 문화적 적폐죠. 우리 심리적인. 그러니까 그걸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을 해라. 그 결과로 호남을 빼라. 이거는 그냥 상식인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그 아래서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들을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개탄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한 사람들이 거기다 대놓고 그걸 쉴드를 치네 안 치네 갖고서 우리가 진짜 논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 바른 소리 한 사람이 이제 문체부 장관 했던 유직영 전 장관이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 문고리 3인방에 이런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는 구조를 확인하고 나서 조사를 하니까 대통령이 불러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라고 엄히 질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결국은 이렇게 병마에 시달리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면 언론인들은 정말 바레인 현장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국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유난히 이명박에 대해서는 기성 언론들이 보도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했었거든요. 최근에 이 적폐청산 분위기 속에서도 왜 그렇게 주고받은 게 있죠. 네. 미디어법. 권력의 80%만 써야 된다. 100%를 중에 80%만 쓰고 20%는 쓰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MB가 했잖아요. 그러면서 반격할 카드를 준비하겠다. 그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일설에는 이제 이게 물론 당 대표적인 루머겠지만 이명박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프로젝트가 있다. 이렇게까지 제가 최근에 들은 거 있었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저희가 2008년도, 9년도, 10년도까지 이어질 때 쭉 상황을 보면 첫 번째 타겟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었잖아요. 이주원으로 망신 주고 주변의 보좌진들을 소환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럼 나를 소환해라. 이제 그래서 그건 일단락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연차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탈탈탈 털다가 결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는 지경까지 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재단에 관련됐던 분들을 중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 그 다음에 이병환 실장,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문재인 현재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주변을 다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조사를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름대로 청와대에서 일 좀 했다는 사람들은 다 조사받아서 그때 이미 통신조회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까지 다 받았고 이제 망신을 당했죠. 거기까지 다 했어요, 이미. 요새 적폐청산 이런 것을 도대체 기자들을 만나면 또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 끝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걸로 계속 끌고 갈 거냐, 이걸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역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정권마다 계속 일어나게 그럼 둘 거냐. 차라리 끝까지 하고, 이 정권, 그러니까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지난 다음에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이런 류의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털고 싶으면 탈탈 털어라 하고 끝내는 그런 역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 이명박 주변에 무슨 장세동 필 나는 그런 경우가 과연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또 왜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 적폐청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 또 MB 뭐 또 문제점들이 쭉 나오면서 MB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청와대에 뭐 수석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쭉 들어보면 비슷해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야, 우리가 뭐 박근혜 쪽을 봐줄 이유가 있냐, 이런 식의 상황 논리 내지는 정치 논리예요. 즉 그 팩트 자체에 대한 대응 내지는 그 팩트 자체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인 차이가 저는 MB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슨 뭐 BBK, 다스, 그다음에 각종 어떤 정치에 대한 정치 공작적인 부분에 대해서 MB가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갔을 때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선뜻 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바레인까지 가서 강연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난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거야 정상적이면은 저 대통령 지낸 사람들이 외국에서 초대도 받고 사실 그렇게 해서 강연하고 다니면 좋은 거죠, 원래는. 의심은 뭐냐면, 강연이야 뭐 예를 들면 뭐 교포 서너 명 모아놓고도 알리바이 만들 수 있죠. 근데 실제 목적이 따로 있을 거다. 이게 고령의 어떤 분들이 물론 테니스로 이제 다져진 건강이라고는 하지만 10시간 넘게 이렇게 막 비행기 타고 가서 과연 그게 강연 목적일까, 아니면 또 다른 숨겨진 목적이 있을까? 여기 골프장 있어요? 거기에요? 골프장? 날씨가 26도래요. 그러니까 여긴 좀 춥잖아요. 거기는 따뜻하니까. 아니, 또 못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마지막 여행이 이별 여행이야? 난 사실은 저는 그 생각도 해봤는데, 이거 자칫하면 이제 당분간 비행기 못 할 수도 있겠다. 의심은 뭐 그 숨겨둔 비자금, 이른바 저수지, 여기에 대한 본인이 가야 되는 어떤 관리의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 직접 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이런 거. 근데 이게 뭐 외국 여행이 그냥 하루 이틀 정해져서 가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3-4달? 그 자체는 거기에 무슨 장관이 초청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3-4달 정도 전에 잡혀진 일정인데 좀 더 탐문은 해봐야 되지만, 저는 볼 때는 따뜻한 날씨에 원래 더 길게 갈 수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좀 짧게 잡은 거 아닐까요? 더 인근 나라 몇 개국 더 나가서 놀다 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동선이 파악이 되니까. 최근에 비슷한 상황을 누구를 봤냐면 홍준표 있잖아요. 홍준표가 서청원이 녹취록 깔 거야 할 때 미국에 가서 지금 해구산이네 뭐네 전술핵이네 뭐네 잠깐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냐고요, 한국이. 우리는 이명박을 악마나 뭐 이런 걸로 형상화 시키긴 하지만 항상 최근에 느끼는 건데, 대통령이 바뀌었고 권력이 바뀌었는데 역대 볼 수 없었던, 특히 민주정부에서 왜 주로 화합 이런 메시지를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온갖 적폐들이 쏟아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에 비하면은. 초반에.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명박이나 이런 등등의 가장 범죄성을 띠고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몰리고 있잖아요.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르고 언제 잡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외국으로 나간다는 개념이 온통 신경한 한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꼭 나가야 된다는 이유면, 만약에 내가 이명박이라면 장관이 아니라 뭐가 초청을 해서 또 저는 상황이 안 되니까 못 간다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언론인들이 우리가 늘 아쉬워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야말로 집 앞에서 몇 달 동안 뻗치게 하면서 내 앞마당을 돌려다오라고 얘기하는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커튼까지 열지 못하게 했던 그 시절처럼 정말 이명박 뭐 비교하기도 안 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 언론사가 제대로 24시간 밀착 마크에서 취재해서
공중파에 내보낸 게 없어요. 물론 뭐 KBS, MBC가 파업 중이라서 그러기도 하거니와 근데 뭐 뉴스타파나 이런 그 소위 이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언론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언론사가 별로 눈에 안 보인다. 특히 종편이 예전에 이제 정윤회 파동 났을 때나 아니면 최순실 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비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온정적이고 관대하다라는 점이니만큼 좀 이번 경우는 특히 국가기관통신망 연합뉴스가 바레인에 가야죠. 그러네요. 진짜 쫄쫄쫄 따라다녀야죠. 그렇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도해줘야죠. MB가 의혹받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보도도 됐지만 한번 읊어볼게요.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죠만 4대강으로 32조의 세금을 탕진했고 자원외교로 31조의 그 혈세가 탕진됐고 방산비리로는 대략 40조입니다. 그리고 다스, BBK, 맥커리가 있고요.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이 있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있고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이 있고 시발단의 자금 지원, 그러니까 시발단은 댓글단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 그러니까 기무사 국정원을 동원한 게 있고 노벨 평화상 취소 모의 이것이 이제 국정원 관련해서 한 게 있고 시국선언한 교사에 대한 해고 등 이게 이제 아주 그냥 단순화시킨 것만 해도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퇴임 이후에 가장 경호를 많이 해서 뭐 3,200회죠. 공식 비공식 일정. 그러니까 경호를 대동하고 혈세로 대동하고 간 게 이제 그 정도이니까 하여간 뭐 제가 예전에 국정감사 때문에 베트남에 갔는데 거기에 현장에 아는 경호원을 만났더니 이제 답사 나온 거죠. 베트남. 골프 치러 온 거죠, 그때도.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본인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잘 알고 근데 쭉 사안들을 쭉 알고 박근혜 전 대통령 모르듯이 MB도 모르죠. 아, 그건 좀 다르지. 아, 그래요? 네. 멘탈이 조금 다른가요? 다르죠. 꼼꼼하니까. 직접 했으니까. MB는 훨씬 더 지능적이고 박근혜는 내가 한 일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또는 나와는 상관없다. 멘탈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속으로는 굉장히 찜찜할 거예요. 그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얘기 좀 이어지는데요. 짧게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김현 대변인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속으로 다 소환되고 뭐 조사받고 그러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찜찜하게 조용하냐 했던 바로 그 인물 김용판입니다. 네. 대선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었을 수도 있고 그 당시만 해도 골든크로스가 난내만에 할 정도로 당시 18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에 있던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 대변인님과 관련이 있는 국정원 댓글 여직원 김하영 나오면서 그때 바로 토론이 있던 바로 그날이었죠. 왜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 안 하냐 등등 하면서 뭐 김무성은 미리 알고 있었고 발표할 것이다 알고 있었고 박근혜 후보까지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댓글을 안 단 걸로 나왔다 뭐 대선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그게 국정원과 연관이 있었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고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요. 국정원 그 직원들이 서울경찰하고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들하고 어떤 삼각 동맹을 통해 가지고 다 알고 있었더만요. 바로 그 김용판이 지금 조사를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딱 5년 정도 됐네요. 5년 정도. 5년 조금 못 되네.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 중인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저희를 상고한 거예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검찰 안에 적폐 세력이 존재하고 우병우 사단이 있다 이제 이거고요. 김용판이 쓴 책이 뭐냐면은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출판 기념회까지 했어요. 그렇죠.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때 출마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공천을 경선해서 안 됐죠? 예,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김용판은 사실은 이제 12월 11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에 이종명 제3차장하고 저녁을 먹었고 그때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협의를 했고 그 뒤에 9시 15분경에 이종명이 김용판한테 다시 전화를 걸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때는 김용판이 단호한 척 했습니다. 그런데 12일, 13일 하루 경과하면서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김용판 입장이 이렇게 돌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12일 날 권은희 수사과장이 압수수색 영장 치러 갈 때 전화해서 그것을 만류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일, 14일 날 증거를 인멸해서 결국은 16일 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밤 11시에 예고를 하고 17일 날 아침 9시에 하게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이 16일 날 예고, 그러니까 마지막 3차 방송 토론회 직후에 이제 속보로 나가고 그 다음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가 제대로 됐다라면 또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면 지지하는 후보가 바뀌었겠냐라는 여론조사를 사후에 했는데 5.3% 차이가 생깁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을 거다. 그럼 결과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 결과 발표로 바뀐 거예요. 그러고 가녀린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박근혜 그때 당시 후보가 몰아치고 그리고 12월 14일 날 NLL 발췌본을 김무성이 부산에서 흔들어대고 그리고 16일 날 발표 직전에 점심쯤에 이미 김무성은 댓글 흔적이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고 그날 TV토론 11시쯤에 진행됐는데 안영환 씨랑 제가 이제 1대1로 붙었는데 안영환도 이미 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권은 이미 그 당시 여권은 프레임을 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12월 11일 날 저녁부터 가녀린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고 댓글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감금했다. 그다음에 그 부모 왔을 때 뭐 물과 먹을 것도 넣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가녀린 여성의 프레임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이런 것들로 이제 짜진 거지. 마지막 남은 일주일이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들은 차곡차곡 그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공작을 한 건데 우리는 눈 뜨고 당한 그게 거죠. 이제 대선 막바지에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통상 그렇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또는 정확한 일정한 어떤 잠정적 결론이라도 제시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애매할 것 같다.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도 좀 부담될 것 같다고 하면은 중간 수사 발표를 안 하거나 아니면 좀 펜딩 시키거나. 그렇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 그러니까 외에는 안 한다고요. 통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넘기는 것 정상인데 저것은 오히려 역으로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쭉 상황을 보면 역 프레임을 짜는 방향으로 아예 근거를 딱 제시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일종의 공작적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렇게 관여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용판 같은 경우가 그 뒤에 뭐 경선을 떨어졌지만 나름의 자신을 갖고 그 후에 자기 진로를 여권에서 공천받아서 출마하려고 하는 쪽으로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그 실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던 것이고 이게 5년이 지난 후에 지난 대선 때 이번 대선 때 우리가 선대본 회의를 하는 중에도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잘 처리 그때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이런 것을 몇 번을 토로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 당시에 김용판 재판 때 수석경찰서장 이 사람이 김용판 포함해가지고 경찰 고위급 3명이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8월인가 9월인가 국정조사 할 때 김용판이 그 선서 거부하던 장면이 지금 생생해요. 저는 지금도 반면교사를 삼는데 제가 이제 초선 비례대표니까 소위 말하는 당의 지침 또는 여야 협상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국정조사 때 국정조사위원으로 들어갔다가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재척 사유로 저를 2명을 찍었잖아요. 진선미, 김현. 그래서 16일 동안 공전이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때 당시에 지도부가 협조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한 거를 했거든요. 끝까지 버텼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게 천추의 한인 거죠. 예를 들어 그때 만약에 물론 뭐 제가 제 혼자 힘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밝혀냈겠냐 싶지만 저는 적어도 김용판은 잡았어요. 왜냐하면 김용판하고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한 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화 통화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17일 날 서울경찰청에 가서 김수미랑도 나눈 얘기가 있고 김용판하고 나눈 대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김용판 하나는 구속 상태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무죄로 하냐고요. 정치라고 하는 게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한의 분야 같아요. 한.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당시에 재선 의원이고 그랬으면 저를 그렇게 함부로 내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대신 들어간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했죠. 물론 잘했는데 진선미 의원하고 제가 그때 만약에 국정원 댓글 공작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을 했다면 역사의 이런 퇴행은 더 빨리 저런 정리가 류의 됐을 일이 거예요. 있을 때 사실은 작은 거라도
좀 이렇게 쉽게 보지 말고 사실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았어야 그러니까요. 된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볼수록 지금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지나고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것도요. 김용판을 왜 안 잡냐는 얘기를 가는 곳마다 했어요. 우리 의원들 만나는 자리마다 적폐청산 특위위원들한테도 김용판을 왜 안 잡냐. 그다음에 김기춘을 왜 직권남용으로 조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전 진정서를 넣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곧 조만간 그 세월호 유가족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안 하면 저한테 출석해서 진술하라고 어느 정도 시점까지 안 오면 진정서 넣을 거예요. 근데 권력을 쥔 자들이 컨트롤하는데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돌이켜보면 아닌데 그래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짬짬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권에도. 짬짬이라는데 그때 이철호가 자기가 이제 우리가 야당에서 재척사를 먼저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철호가 그만두면서 좋다 그러면서 우리 둘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거냐고요. 그냥 놔두지. 각자 특위위원을 정했으면은 그냥 인정해주고 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야당에서 그때 받아주면 안 됐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를 지금 제가 힐난하는 거예요. 그 지도부가 김한길인가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누군지.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명박이라고 하는 워낙에 지금 논란거리가 지금 있어서 방송을 이렇게 먼저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말 외교 잘하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가서도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왔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제목으로 그렇게 달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실적 이런 것들이 이런 논란에 좀 가리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제 그 다른 이야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간 이야기는 또 다른 방송에 다루거나 다루는데 문제는 지금 사드는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로서가 지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최근에 그 10월 31일 날 사드 합의 부분 발표했었고요. 청와대에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진핑을 만나서 그런 부분을 더 좀 공고히 한 것 같고 그리고 완전 마침표는 아마 12월 달에 이제 중국 방문이 확정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거기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노련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선 때부터 방송에 나와서 그렇고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정권을 인수했다. 사드 문제도 굳이 따지고 보면 사실은 박근혜의 유산이잖아요. 박근혜가 누구보다도 중국 또는 시진핑과 가까운 것을 자랑하다가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없을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탁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감정이 더 훨씬 안 좋아지면서 생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원래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생한 문제에서 생기는 후과를 계속해서 이제 컨트롤 해온 건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어디와도 북한까지 보면서 좋지 않았던 그런 환경에서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의 방향, 근본적인 또는 해결책 그 실마리까지 지금 딱 쥐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에서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또 한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일종의 방어선은 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하나의 마무리를 한 거 아닌가. 그런 데 있어서는 크게 보고 상당히 내부 어떤 보수 쪽에서의 공격, 진보 쪽에서의 내부 비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한편으로는 원칙 또 한편은 그것을 굉장히 서서히 차근차근하지만 그러나 자기 입장대로 끌어가는 그런 속에서 큰 틀에서의 방어선은 치고 호흡을 한번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그 다음 행보로 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저는 외교적인 지평을 정리하는데 온 거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보수에서도 비판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요. 또 진보 진영에서 왜 조금 더 적극적인 대북 행보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어떤 충정이 있는 쪽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일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국면 조성까지는 좀 온 것 같다. 크게 보면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사드 문제만큼은 굉장히 풀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박근혜 유산이기 때문에 적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체도 대선 국면에서 확실한 어떤 입장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했던 부분이잖아요. 전략적 모호성이었죠. 그때. 근데 그게 풀리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그렇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처럼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미, 중이 또는 일까지도 아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잘 조율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 태평양 라인이라고 새로운 어떤 군사 방어적 라인 그 속에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을 우호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또는 중국도 반대 방향에서 만들려다 보니까 위치가 훨씬 더 격상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도 뭐 상황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주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그 성과가 지금 이제 발현되고 있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국방위원 활동하면서 사드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천착을 했기 때문에 푸는 방법, 해결책에 대해서도 갖고 있었다 보관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드 문제를 포함한 대중 관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이해찬 의원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전에도 중국 특사로 다녀오셨고 노무현 정부 때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중국 특사로 다녀오셨는데 공식적으로 두 번 방문했어요. 이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어쨌든 물밑에서 또는 그동안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사드 문제와 대중관계를 풀고자 했던 축적된 경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에 걸친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왔는지가 이렇게 좀 쌓여서 역사적인 거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해서 이렇게 성과를 얻은 거고 특히 이제 동북아 균형자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생전에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고 코리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온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굉장히 이제 방점을 많이 찍고 영향을 기울였는데 애석하게도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이 임기 말년에 이제 되면서 그 성과가 이제 단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10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외교적 성과가 그 이전 참여정부로 돌아가서 단시일 내에 이렇게 복원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충분한 그 과거에 이제 잘잘못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신중하고도 신뢰감을 주는 그런 행보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다고 보는 거죠.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가 2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봐요. 결국은 대부분 우리가 보듯이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는 평화적인 또는 대화를 통한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간의 근본적인 어떤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종래의 방법으로 풀기가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독특한 공격적인 자세 그다음에 중국과는 사드를 통한 압박 이것 때문에 이 정말 그 양쪽에서의 압박에 휘청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일단 그 양쪽의 신뢰를 얻으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 정도까지 일단 간 거죠. 물론 그렇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는 북이 동결을 하면 또는 해야 그 다음에 대화를 하겠다라는 우리가 이제 그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유사한 큰 틀에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 행보로 보다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대북 제안을 하거나 이걸 풀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이 정도까지 오기도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문제를 푸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지 작업을 했고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에 왔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도요. 그 나온 단어들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쌍괴 병행, 그 쌍중단 두 가지인데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들에 쉽게 표현하면 북한도 핵개발 그만하고 한미연합훈련 같은 전쟁 연습도 그만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진핑 입장에서 쌍중단이죠. 평화적으로 가자라는 메시지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이 사실은 뭐 인도태평양 라인 같은 것들이 사실 예전에 소련에 대항했던 뭐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게 중국에 대항하는 거지 않습니까? G2로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하고 시진핑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세계 전체가 말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 전쟁 분위기가 아니고 평화적으로 가게 되면 어쩌면 이게 북한의 어떤 핵포기 이런 것들까지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사실 노림 수가 똑같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이나 최소한 목적은 평화다. 뭐 전쟁이 나서 좋을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 측과 중국 정부 측의 어떤 설명에 있어서의 강조점 이것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사드 관련 봉인이나 합의 같은 것도 중국은 여전히 자기들 입장에서 우린 사드 그 자체에 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걸 쭉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통적으로 쓰는 어떤 외교에서의 방식이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상호 관계를 닫지는 않는다. 그걸 풀려고 노력하되 정 안 되면 그건 그대로 두면서 다른 공통점을 찾아서 노력한다는 게 전통적인 중국의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이제 열어주고 받은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평화적 해결 또 대화를 통한 해결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먼저 동결해야만 그 뒤에 대화가 들어간다라는 트럼프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린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양쪽에 대해서 지금 다 열어주면서 우리가 한미 또는 한중 양쪽 정상회담의 그 결과를 일정하게 평형적인 관계를 지금 유지한 선에서 마무리한 거죠.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전략이랄 게 사실 없었거든요. 밖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뭐뭐를 얼만큼 해서 뭐뭐를 어떻게 취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정권 중기 이후부터는 일방적으로 미국 편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었고 중국은 상당히 서운해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당시 시진핑도 박근혜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게 한국을 조금이라도 자기 쪽으로 좀 더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드 같은 문제로 일방적으로 미국 편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빈정이 상하는 상태까지 갔는데 참 외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략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 간의 신뢰인데 그런 전략에 기초했다기보다는 그런 전략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주장하기로는 박근혜가 시진핑과의 신뢰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확 깨지면서 오히려 더 나빠진 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 행보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큰 전략적인 균형점을 우리의 힘이 완전히 주도할 만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도적으로 잡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각 정상들 사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자기가 어떤 전략이나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렇게 일관되게 가는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을 한 거 아닌가. 외교의 가장 기본이 신뢰예요, 신뢰. 특히나 지도자 간의 신뢰가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나중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북한과의 신뢰관계 회복이에요. 얼마 전에 그 전방에서 전기 오발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물론 북한의 반응도 발끈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서 신뢰관계가 만들어지면 그게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의 대화 또는 교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없었어요. 박근혜 때는 상대방한테 신뢰 주는 게 없었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얹혀서 가는 그런 외교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참고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 공산당 세계정당 고위급 회의가 있습니다. 공산당 세계정당 고위급 회의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200개 정당을 초청을 했어요. 200개 정당 전 세계에 있는. 근데 저희 추미애 대표님이 참석하시고 북한도 온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접촉이 진행되겠죠. 기대해 봅니다.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평창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평창에서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다 그냥 온갖 아주 힘을 과시하는 스트롱맨들의 외교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과연 대한민국이 펼쳐갈 자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른바 유능재강, 유연한 것이 강한 것을 누를 수 있다 또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 유연함에 외교적으로도 그것이 실효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를 저는 보는데요. 트럼프가 집권 지금 1년 됐잖아요, 딱. 근데 보여주는 모습이 트럼프도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화하고 있다고 봐요.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와 지금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초반에는 학습이 안 된 상태라서 자기 스타일대로 강하게만 지금 밀어붙이다가 최근에 이제 아시아 순방이네 등등을 보고 있으면 트럼프도 한 3년차, 4년차 가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학습 효과라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사실 시진핑은 내치 외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트럼프를 잘 요리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평화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미국은 이제 조금 전쟁 위기 같은 걸 과장시켜서 무기 팔아먹는 건 하겠지만 그게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나 일본 국민들이나 다 속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궁극적으로 평화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국민의당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오늘 안 하나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 국민의당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 있죠. 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남녀 관계에서 특히 부부 관계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징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봉합이 되는 수준이냐 아니면은 봉합이 앞으로 안 될 거냐. 한 지붕 두 가족 개념의 동거가 이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같은 당이지만 감정적으로 완전히 멀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최근에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말 세게 지르고 그걸 봉합하려고 막 무슨 초재선 모임 찾아다니고 최고위원회 같은 데서 말 봉합하고 하는데 이미 호남 분들 쪽의 어떤 반응이랄까 이런 거는 안철수를 이제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더군다나 그 선봉에 서 있는 사람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당에서 징계하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만약에 분당이 되고 뭐 예상대로 안철수 친한들이 바른정당과의 연대 또는 합당으로 가는 상황이 되고 호남 쪽 다수가 당을 뛰쳐나오고 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뭐냐라고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그래도 국민의당과 합쳐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일부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어떠신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을 운영하면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현명하십니다.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제가 볼 때는 이미 결론을 내고 가는 거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본인이 결론 낸 것을 한치도 벗어나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뭐 일부가 이탈해서 그쪽으로 합치기 전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뭐 합치냐 마냐 하는 얘기가 있을 때 그게 아니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쪽으로 시나리오가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남은 쪽과 국민의정당이 또 합치는 게 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내일 유승민 큰 변화가 없으면 당대표가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안철수 대표랑 유승민 대표 간에 모종에 뭐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탈호남 전국 정당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워낙에 확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나 때문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지금 나한테 당을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뭐 출당되지 않은 한은 그냥 갈 수밖에 없으면은 28명은 적어도 25에 28명은 가는 거고 거기서 5에서 7명에서 유보적이고 간망한 5명 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됐던 거잖아요. 40명 중에 지난번에 그 뭐 전수조사했던 결과가 그래서 그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도 원내교섭단체가 안 되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대표 체제 예전에 우리가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전격 합당해서 그 지방선거를 치른 거죠. 그럼 그 체제로 하여튼 그런 걸로 보면 지방선거 앞두고 모종의 조치가 있을 거다. 제가 어렵다는 표현 썼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호남인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 뭐 합당 분위기 속에서 이쪽에 난민이 생기면 그 난민을 배에 태워줄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이게 당원 당규대로만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 또 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인들 입장에서는 그중에서 괜찮은 사람은 좀 받아줘도 되는 거 아니야? 문을 확 닫아서 일종의 모노개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어. 니들은 뭐 정권 교체도 했고 뭐 니들한테 나눠줄 떡밥 이런 건 없어. 이렇게 닫는 것이 과연 정답일 것이냐는 부분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건 합당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입당하는 뭐 그러니까 거죠. 복당이죠. 복당 나갔으니까. 그러니 복당이네. 복당이에요. 그러니까 탈당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탈당한 분들이 들어오려면은 1년 유예 기간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치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발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당에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판단의 문제란 말입니다. 당의 지도부가 그냥의 문제는 아니죠.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라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선택할 여지가 있고 받아 말아 고민하는 것 자체는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우리가 뭐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하고 이제 나온 분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저는 온당하지 않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매 시기마다 정책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봤을 때 후회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제가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를 쫓겨나면서 당시에 지도부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16일 동안 한 거를 하다 결국 승복을 했는데 뒤늦게 보니까 그게 옳은 선택은 아니었던 거죠. 도리는 없지만. 그러면 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리적인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갈 거냐. 이 문제를 놓고 보면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요일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연 이명박 씨는 돌아올까요? I'll be back. 알겠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방송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해외 나가면서 잠깐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짧게 몇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중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저 중대차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고 번영시켜 나가야 한다고, 근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칭송하듯이 짧은 시간 내에 발전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도 이루었고 경제 번영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발전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괴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외교 안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불안을 털어버리고 우리 모두 우리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서 튼튼한 외교 안보 속에서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한테는 있고 나머지는 없냐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장세동 시절에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공범이었으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공범이니까 장세동을 심하게 하지 못했죠. 심하게 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살짝 건드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김용판을 박근혜 대통령 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된 거잖아요. 원세훈도 마찬가지. 안 건드릴 수 없으니까 살짝 건드렸는데 정부가 완전히 바뀌고 제대로 수사하니까 백일하이 드러나는 것처럼 장세동이 의리가 있다 얘기하는 것은 돈 먹은 의리잖아요, 그건. 무슨 그게 의리입니까? 의리라고 표현 안 했어요.
저는 의리란 표현 쓴 적 없습니다. 문제는 언론이 만들어 놓은 허상인데. 허상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허상이죠. 속으로 그런 생각했다고요. 원세훈도 이명박을 지킬 수 있을까? 김관진도 지킬 수 있을까? 그건 앞서 우리 원장님이 법률가인 변호사 출신 원장님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증거를 대고 질문을 하는데 검찰이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발뺌할 수가 없죠. 그러면 추가가 뜨니까. 아주 좋은 용어 나왔어요. 추가가 뜬다. 좀 당해보신 분. 용어가 바로 뜨네. 최근에 그 이재만, 안범근, 그때 당시 국정원장들, 남재준, 이병호 이런 사람들, 그리고 김관진도 그렇고요. 원세훈은 그래도 조금 약간 장세동 삘이 좀 나요. 뭘 불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잖아요. 지금 그 거론되는 아까 그 인물들 나이가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정도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감옥 들어가시면 살아나오실 가능성이 없는 정도의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서 제대로 풀어주는 거, 그 저쪽 입장에서 배신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양심선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제대로 조사를 했다라는 반증이고 검찰의 윤석열 팀장이 2013년부터 이제 국정원 댓글 공작을 쭉 수사를 담당해 왔잖아요.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그때 이미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있다가 다시 이제 감옥에 가는 건데 그만큼 수사팀의 전문성과 노하우와 입증할 만한 증빙 서류가 거의 완성도를 높여놨다. 그렇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거지. 김관진 내지는 남재준, 이병호 이런 사람들이 불고 싶어서 불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남재준은 특히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국정원 정보위 열었을 때도 그렇고요. 완전히 그리고 최근에 검찰 조사받고 나와서도 국정원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도리가 없어서 얘기하게 되는 증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우리가 요새도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 가운데 그래도 박정희 때가 좋았어 하시다가 우리는 그래도 독재를 해야 돼 가령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장세동이 의리가 있었네 없었네 그래도 왜 저렇게 저 정도라도 지킨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그거는 그야말로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인데 우리 사회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가령 이렇게 해서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어도 쭉 일관되게 그 지조를 지킨 분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지켰고. 거의 다 지켰죠. 그리고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일부의 경우에 이제 그 큰 노선에서 이탈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인데. 거고, 예.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이번에 무슨 검찰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시키는데 어떻게 이거야말로 지금 벗어나야 될 구시대의 유산이죠. 문화적 적폐죠. 우리 심리적인. 그러니까 그걸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을 해라. 그 결과로 호남을 빼라. 이거는 그냥 상식인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그 아래서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들을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개탄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한 사람들이 거기다 대놓고 그걸 이 동체로 이루어지는 그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소위 그런 보수 정권을 재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큰 이해관계가 훨씬 큰 시점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나름대로는 고민을 상당히 해서 지금 어떤 대중적 명분을 만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보수 언론이나 종편 같은 데서도 그 논리를 전파하던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게 조선일보죠. 지금 조선일보고 이명박 박근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하는 거는 민정수석실의 누구다. 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례식장 때의 백온우 구원이 작동했다. 이런 건데 정말 졸렬하고 조잡하고 형편없는 추측이죠. 그러니까 이미 팩트 자체에 대한 방어 논리가 취약하고 이제 그것을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보복 여론전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게 벌써 그런 대응에서도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보면 자유한국당 안에
소위 말하는 친이 부대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발벗고 떠들어야 나서서 되는데 막 해줘야 되거든요. 삼박처럼. 그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왔을 때 7에서 8명이 역할을 나눠 정무, 뭐 언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 법률 해가지고 그나마 뭐 3일 천하로 끝났지만 그런 정도의 소위 역할 분담에 의한 방어전을 좀 펼쳐줘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의원이 없나요? 여론조사가 법적인 명분은 될 수 없겠지만 75% 정도의 국민들은 이명박 조사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프레임으로 갈 수가 있냐면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국민적인 여론조사가 이명박 조사했으면 좋겠다가 한 75%쯤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법성 이런 걸 떠나서 완강하게 그걸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 되면 딱 프레임이 이렇게 굳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명박 쪽에서 순수하게 조사 받을 건 받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여론상으로. 이명박 조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버팅길수록 75%의 선이 공고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정말 보수의 어떤 진짜 괴멸이 올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조사 받으러 가는 순간 못 나와요. 쿨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 김관진 구속되는 거 기다리다가 보니까 4시쯤 나오더라고요. 영장 그 판사들은 보면은 왜 이렇게 늦게 그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방송에 반영을 해야 돼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에 일 다 끝났는데도 이명박이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되면은 정말 범국민적으로 잠 한숨 못 잘 것 같아. 한 75% 국민들은. 아니 뭐 우리가 축구 볼 때나 올림픽 게임 볼 때나 뭐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나 아니면은 지방 선거 때나 밤잠 안 자고 날밤 셉니다. 뭐 그거 이명박 전 대통령 정도의 범법 행위를 구속을 당하는 순간 한 골 넣었을 때 와! 함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올라가줘야죠. 자, 먼저 뛰었습니다. 안정환 슛! 들어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안정환 8강이에요. 저는 구원이 크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분 때문에 아직도 재판받잖아요. 그 이야기 이따가 또 할 수 있어요. MB의 경우는 이게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푸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쿨하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거 딱 들어가는 순간 계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자,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김관진 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들 하십니까? 장세동 씨? 기억하죠. 정치계에 그런 인물 사실 솔직히 드물죠. 자기 죽은 막 지키려고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경우. 그거는 그때는 노태우 정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에는 정부가 완전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명박에서 박근혜 넘어갈 때 김용판을 무죄로 그냥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의 같은 정부로 정부가 그러니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양으로 가면 봐줄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이명박이 박근혜랑 안 친했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조폭의리나마 그렇게 조폭의리처럼 지키는 그런 게 왜 그러니까 전두환 네, 뭐 그 이야기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 이야기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칭병 병이 있다 뭐 이런 걸 이유로 돼서 귀국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분은?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미국에 나갔는데 현행법상 출금을 할 수가 없어서 도리가 없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가서 이제 한 얘기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출금과 관련해서 그런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 출금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뭐 그건 그거대로 가는 거고요. 하는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본인이 혐의가 있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인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했었던 성과에 대해서 장관 등 그 나라 공직자들에게 강연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시겠죠, 뭐. 요새는 테니스 열심히 안 치나요? 치시는 걸로 하고 있죠. 네. 건강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예, 겁니다.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푸나님. 예. 예를 잘못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출국 금지가 주는 상징성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안 들어올 거다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사실은 사이버사의 댓글 문제 같은 거는
법적으로도 유죄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근데 김관진까지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김관진의 책임이 인정되면서 이제 김관진까지 물론 이것도 뭐 법적인 마지막까지 판단이 나오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김관진까지의 책임이 또 인정된 거고 그러면 김관진 입장에서 이걸 독단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명박 지시를 받았다고까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본다면서요. 그 지금 뭐 국정원장들도 박근혜한테 뇌물 상납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야기.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뭐 묵비를 하지 않는 한 왜 그렇겠냐. 지금 보면은 뭐 가령 그 사람을 충원할 때 기준을 바꿨다라든가 뭐 전과 조회하는 부분을 뭐 사상 검증하는 수준으로 올렸다라든가 또 뭐 호남을 배제하려고 했다라든가 등등등 한데 왜 그랬니?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런 상황에서 딱 이렇게 근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김관진 구속이 되면서 이명박은 자동으로 그 윗선으로 이제 그 책임을 묻는 선상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쪽에서의 쉴드는 아무렴 대통령이 댓글 달아라고 지시했겠냐 그거거든요. 그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 것 같더만요. 이렇게 분위기 만드는 거니까 내가 박근혜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도와줄 일 없다. 도와줄 일 없다. 내가 딴 사람 몰라도 내가 박하고는 아주 사이가 안 좋다. 그렇죠. 그게 이제 2008년, 9년, 10년까지는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본격화된 거는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난 뒤부터 본격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극도로 달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시작은 2009년도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에 시작된 건 맞는데 본격적으로 대북심리전단이 확대 개편돼서 댓글 공작으로 보다 구체화된 것은 201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장 떨어지고 나서 정권이 혹시라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본격화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되기 전에 절충이 있었죠. 예, 단독으로 만났던 게 두어 세 차례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만나면서 상호 약점 덮기에 대한 절충이 있었고 또 노 대통령 그 수사를 통해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등등 속에서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둘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이명박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바레인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을 비판하는 시위대 앞에서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 청산을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적폐청산으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깊어져 걱정이라며 한 국가가 번영하는 건 어렵지만 쇠퇴하는 건 쉬운 만큼 국가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긍정적인 측면까지 파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합니다. 정부 당국을 향한 수사에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안보와 외교 위기 상황에서 군과 정보기관을 겨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출국길에 오른 이 전 대통령은 2박 4일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출국 금지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국격과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며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보복,
감정풀이 운운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댓글 공작 몸통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결백하다면 즉각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몸통을 조사하지 않고 실무자만을 수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환부만 도려내는 것일 뿐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도 이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적반하장이고 책임 회피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정의당 역시 정치보복 프레임을 방패막이 삼는 뻔뻔한 태도라며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국가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이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낀 채 직접적인 대응은 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군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도 이 전 대통령을 적시하진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인력 충원과 관련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전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한 뒤 이 전 대통령 조사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소환 조사합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후 매달 특수활동비 500만 원을 상납받은 의혹을 받는 조윤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사를 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도 들어갈 전망입니다. BBK라는 수사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따다다다단 띠다다다단 띠다다다다다다다다 따라리라란 딴 따라리라란 따라리라라라라 하나 둘 셋 넷 다스.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직 안 한 거예요? 예. 아 진짜. 대출 받아서 운영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금 후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그 이해찬 총리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시더만요. 네, 이제 이 총리 움직이시고요. 이제 드디어 저희 당 대표와 김경수, 김정우, 홍익표, 한정혜 의원이 더치페이라는 동영상 홍보물을 찍었어요. 저도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SNS에 드러난 사진 몇 컷을 보니까 네. 되게 재밌던데요. 사진보다도 훨씬 더 저 영화 같은 홍보물이 곧 출시될 예정이고요. 혹시 거기 추 대표님의 발연기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노련한 연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물이 익었습니다. 네. 발연기는 김정우 의원님이 발연기를 하고요. 그 하여간 홍익표 의원과 이 우리 당의 장동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홍익표 의원이. 본인 스스로? 아니요. 그렇게 보좌진들 사이에 불려진대요. 잘생겼죠. 예, 예.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이미 저희가 다 찼어요. 개인 후원이. 그래서 이제 당 후원으로 요청을 하는 거고 어쨌든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 부탁합니다. 팟빵 그 공지사항 보시면은 거기에 후원 계좌 등등이 나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심 바라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도 당 자산이 1,000억 원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여당은 아니잖아요. 대출받아 운영하는 여당. 좀 보기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숨 쉬는 것도 정치다. 7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나와 방송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님. 월, 화, 수, 목, 금. 아이고. 네. 거꾸로 이름은 현금이고요. 네. 예, 금이 맞네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올 당직이십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흰 가운 안 입고 오셨어요? 흰 가운? 원장, 병원 원장, 병원 선장. 자, 우리 방송하기 바로 얼마 전에 이명박 씨가 출국을 했습니다. 중동으로 간 거죠. 중동의 바레인으로 갔는데, 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박근혜 때는 이제 국가안보실장도 했는데, 이분이 지금 구속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코앞에 왔다. 출국 금지 청원을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명박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죠?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더 지금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저럴 때는. 지금 뭐 본인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가는 게 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아마 그래서 더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의 인권이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후의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대비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심리적인 작동이 지금 되고 있겠죠. 복잡할 겁니다, 마음. 최근에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범죄인 인도 협정 돼 있냐 안 돼 있냐. 바레인이 근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레인에서 범죄인 인도해온 대표적인 인물이 김현희였습니다. 김현희 씨를 저 아니에요. 김현. 그러니까 희 아니고 칼기 폭파범 김현희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관련돼 있는 방송을 최근에 우리가 냈거든요. 김현희 씨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30년 됐는데 돼 있는.